안녕하세요, 무리십니다. 이번에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5째 편으로 마지막 편으로 녹음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번째 편에서는 덕혜옹주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지난 편에는 제가 덕혜옹주가 딸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복순이가 곁에서 없어진 거 등등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컥울컥 하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떻게 전개될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슬퍼질까 봐요. 저희들 이어서 다음 편에 전개되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쌀쌀해지고 있었다. 11월. 복수는 얇은 스웨터를 하나 더 걸쳤다. 스토브 위에 얹어둔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가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 으슬으슬한 한기가 올라와 자꾸만 몸이 움츠러들었다. 몸이 좋지 않았다. 미열이 나면서 머리가 지끈거렸다. 가게를 꾸리는 일도 벅찼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다. 복수는 스토브의 숨구멍을 조금 더 열었다. 우중충한 하늘에선 금세 눈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다. 요코는 오늘 늦는 모양이다. 그녀는 지난달부터 복순이 가게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둘은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서로의 허물을 다 드러낸 사이 그 사건을 겪은 후로 그들은 서로를 혈육처럼 보듬었다. 의지할 곳 없는 복순에게 그녀는 언니 같은 존재였다. 복순은 아랫배를 슬그머니 어루만졌다. 허전했다. 마치 텅 비어버린 항아리 같았다. 몸은 추슬렀으나 좀처럼 기운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키코, 오늘 내가 많이 늦었지? 미안해요. 찬바람을 몰고 요코가 들어섰다. 거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왜 그렇게 숨이 차요? 뛰어왔어요? 요코가 생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다. 늦게 온 게 미안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소바집은 횡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패망을 맞은 일본 열도는 폭탄을 맞은 듯 어수선했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장사가 없었다. 손님도 없는데 주방엔 못하러 들어가요. 이리 나와서 얘기나 해요. 복수는 주방을 향해 외쳤다. 나는 괜찮으니까 들어가서 좀 쉬어요. 피곤해 보여. 요코가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찻잔을 들고 나오며 말했다. 그녀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복순을 살폈다. 복순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은 불과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가게가 한산할 때는 두어 시간 눈을 붙이러 가기도 했다. 손님도 없는데 그럴까요? 괜찮겠어요, 혼자? 요코가 보리차를 훌훌 불어 마시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복순이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외계인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런 일을 버려놓고 나 1시간만 좀 자고 올게요. 복수는 요코가 다음 말을 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일어서며 말했다. 다시 상기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복수는 쓰러지듯 누웠다. 헛헛함이 아득하게 밀려왔다. 마치 안개 속에 휩싸인 듯 정신이 몽롱했다.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생각났다. 자리에 누우면 떠오르는 얼굴. 이제는 가야 하는데. 어머니를 보러 가야 하는데. 복수는 몸을 동그랗게 구부린 채 이불을 끌어 덮었다. 그때의 일이 아직도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매달리는 카토를 매정하게 부리쳤다. 그를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했다. 뱃속에 그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건 그 즈음이었다. 일본이 패망을 선언하고 카토가 무너지듯 복순이 품을 파고들던 날
오직 그 하룻밤이었을 뿐인데 복수는 얄궂은 운명의 가슴을 쳤다.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었다. 축복받지 못한 생명은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복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며칠 동안 가게를 닫기로 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 싶었다. 혼자 사는 집은 적막하고 을씨년스러웠다. 가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터라 늘 창문을 닫아뒀기 때문에 집안은 어둑하고 눅눅했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불을 켜자 주방의 구석구석이 환하게 드러났다. 그 모습이 전에 없이 낯설었다. 식탁 위에 술병이 놓여 있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다. 복수는 물을 마시듯 연거푸 술을 들이켰다. 속이 뜨거워지면서 화끈거렸다. 술 한 병을 다 마시고 나서야 복수는 그 일을 시작했다. 먼저 목욕탕에 물을 받았다. 따뜻한 물김이 삽삽하게 피부에 닿았다. 옷을 벗었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허물을 벗어내듯 옷가지를 하나씩 벗어 던졌다. 알몸이 되었을 때 복수는 거울로 자신의 몸을 비추어 보았다. 아랫배가 도톰했다. 그녀는 그 배를 응시하며 욕실 한 귀퉁이에 미리 마련해 두었던 굵은 철사 꼬챙이를 찾아 들었다. 미루고 미루온 탓에 꼬챙이에 옅은 녹이 쓸어 있었다. 눈물이 절로 흘렀다. 미안하다. 복수는 아랫배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급하게 마신 술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다. 거울에 비친 나신이 뜨거운 김에 섞여 아스라해졌다. 그녀는 그 모습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복수는 좁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몸을 담갔다. 어금니를 깨물고 눈을 감았다. 철사 꼬챙이를 힘껏 쥐었다. 마침내 그 길고 차가운 것을 아랫돌이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신음이 이 사이로 새어나왔다. 뿌였던 물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물이 점점 붉어질 무렵 복수는 혼절하듯 쓰러졌다.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사키코상 괜찮아요? 걱정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다. 맞은편집 여자가 복순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요코였다. 잘 정돈해 묶은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몇 가닥 섞여 있었다. 남편이 전사한 후 혼자 살고 있는 여자였다. 그래서인지 단정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어도 어딘지 처연함이 느껴졌다. 사연 많은 여자라는 걸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어떡해. 복순이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사키코상 어찌 그리 독한 마음을 먹었어요. 출혈이 심해서 죽을 뻔했어요. 욕실이 온통 피바다였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병원에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도 모르겠네. 요코는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복순이 힘없이 말했다. 차라리 병원에 가서 낙태를 할 것이지. 어찌. 요코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복순은 그런 요코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생각하면 나도 가슴이 아파요. 요코는 사막같이 휑한 복순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복순은 한참 동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신음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 복순은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봤다. 자세히 보니 요코 곁에 부실하게 생긴 조그만 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균형이 맞지 않은 인형처럼 자꾸만 한쪽으로 쓰러졌다. 눈동자는 작정한 곳 없이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고 눈꼬리에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입 주변으로 끈적끈적한 침이 흘렀다. 아이는 끊임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저 아이는 누구예요? 복수는 아이에게 눈을 뗄 수 없었다. 내가 기르고 있는 아이예요. 누가 문 앞에다 버려두고 갔어요. 누가요? 복수는 자신이 아랫배를 꼭 옮겨주었다. 뱃속에서 죽어간 아이가 그렇게 자신이 곁에 앉아있는 듯해 소름이 쫙 끼쳤다. 누군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럴 사정이 있는 사람이겠죠.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고 키운다고요?
위안부였던 여자가 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저런 아이를 왜 낳았을까? 하긴 뱃속에 있을 때야 저런 줄 알았겠는가. 그 여자도 나만큼이나 박복한 인생이구나. 복수는 아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자신이 매몰차게 떼어버린 생명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졌다. 그 후로 복순과 요코는 일상을 함께했다. 요코는 복순이 일을 도왔고 복순은 그녀를 위해 낮 동안 아이 돌볼 사람을 구했다. 요코와 아이는 점점 더 많은 날들을 복순이 집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텅 빈 집 안에 약간의 온기가 돌고 있었다. 어제는 내가 한나절 쉬었으니 오늘은 요코가 들어가서 좀 쉬어요. 어차피 손님도 많이 없는데 둘이 나와 있을 필요는 없지요. 다음 날 복수는 항삭고 만류하는 요코를 집으로 들여보냈다. 걱정하는 눈빛으로 돌아보는 요코에게 복수는 괜찮다는 손짓을 했다. 예상대로 장사는 시원치 않았다. 복수는 일찌감치 가게를 닫았다. 아직 기운을 차리지 못한 몸을 이끌고 찬바람을 헤치며 집으로 향했다. 요코와 아이가 있는 집은 그나마 훈훈할 것이다. 복수는 발걸음을 제게 놀렸다. 문을 열자 아이가 휘청거리며 달려왔다. 그녀는 터져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이를 꼭 껴안았다. 이제 막 생기가 돌기 시작한 볼에 자신이 거칠한 볼을 비벼봤다. 아이는 좋다고 버둥거렸다. 꼭 찐 아이 두 주먹이 위아래로 힘차게 흔들렸다. 복수는 아이 주먹을 자신이 손바닥으로 감싸고 문질렀다. 아이가 좋다고 배시시 웃었다. 그동안에도 한사코 주먹은 펴지 않았다. 왜 이렇게 주먹을 꼭 쥐고 있을까? 응? 뭘 쥐고 있어? 복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천천히 아이 주먹을 펴보았다. 아, 그것은 떨잠이었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은 나비 떨잠. 복수는 말을 더듬었다. 이걸 어디서? 아이가 다다미 방 한 곳에 놓인 괴짝을 가리켰다. 요코가 욕실에서 아이 옷을 빨다가 고개를 내밀었다. 요즘 계속 방 안을 뒤지고 다니네. 애가 또 뭘 찾았어요? 요코의 말에 아이가 다시 괴짝의 틈새를 가리켰다. 복수는 얼른 아이를 내려놓고 떨잠을 소중히 감싸쥐었다. 아이가 서운한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요코가 욕실에서 나왔다. 왜 울고 있어? 뭘 잘못했어? 요코는 아이를 달랬다. 그러나 멍한 표정으로 떨잠을 쥐고 있는 복순을 보았다. 참 예쁘네. 그거 궁중에서 지체 높은 부인들이 썼다는 떨잠 아니에요? 복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이었네. 그런데 누구 거예요? 누구 것이었냐는 말에 복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옹주마마를 잊고 살았던 시간이 크나큰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나는 복수는 말을 더듬었다. 사키코상 왜 그래요? 어디 아파? 요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복순의 얼굴을 살폈다. 아니에요. 나는 그저 마마가 뭐라고요? 왜 그래요 사키코? 나는 마마이 덕혜옹주 마마이 굵은 눈물이 뚝뚝 흘렀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다. 언제 터뜨려야 할지 몰라 가슴으로 삼켰던 울음이다. 나는 옹주마마의 나인입니다. 그 곁에서 수족처럼 마마를 모셨던 마지막 나인입니다. 끔찍한 사건을 겪은 후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 못했던 말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입안에서 빙빙 돌았다. 나인입니다. 제가 그 나인입니다. 복수는 누군가에게 고백하듯 가슴속에 있는 말을 토해냈다. 응, 뭐라고요? 사키코가 누구라고요? 복수는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옹주를 모시지 못한 세월이 바늘처럼 그녀의 가슴을 쿡쿡 찔렀다. 요코가 가까이 다가와 복순이 두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이에요? 나 덕혜옹주를 모셨던 바로 그 나인. 한순간 요코의 두 눈이 커다래졌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흐느끼는 소리만이 방안을 어지럽게 울렸다. 한참 후에 더듬거리며 입을 연 사람은 요코였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복수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도 모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마마가 어쩌다 그렇게 되셨는지 나도 모릅니다.
사키코상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 울 수 있을 만큼 울어요. 요코가 복순이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었다. 복순은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마음껏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끝이 없을 것 같았다. 복순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마마, 이제 다시 제가 마마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 떨잠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햇살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복순은 벌떡 일어나 가게로 갔다. 저녁에 국수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어떨 때는 낮 수입보다 저녁 수입이 쏠쏠했다. 다행히도 오늘은 손님이 좀 있었다. 중년 남자 한 명과 젊은 남자 둘, 그중 한 명은 가끔 소바를 먹으러 오는 청년이었다. 말이 별로 많지 않아서 조선 유학생이라는 것밖에는 아는 게 없었다. 또래의 청년 한 명과 함께 있었으나 국수를 먹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은 아닌 듯했다. 표정은 침통했고 분위기는 무거웠다. 단골 청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는 조선으로 돌아갈 건가? 조선이라는 말에 복순이 귀가 번쩍 뜨였다. 맞은편에 앉은 청년이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선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더 머물러야 하느냐를 고민하는 것 같았다. 조선으로 간다고 해도 현해탄을 건너는 게 쉽지 않다던데 관부 연락선을 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네. 우동가락을 건져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표정이 몹시 피곤해 보였다. 자네는? 나는 더 머물 생각이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청년이 대답했다. 나는 돌아가겠어. 졸업도 했으니 조기 가서 내 할 일을 찾아야겠어.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와세다 대학교에 다니던 청년. 그는 복순을 일본 여자로 알고 있었다. 영친왕 전하도 아직 환국하지 못하시고 옹주마마는 병원에 갇혀 있는 상황일세. 그런데 우리만 돌아간다는 게. 복순은 하마터면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몸이 기우뚱하면서 국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복순은 얼른 주방으로 들어갔다. 다른 그릇에 우동을 옮겨 담아 자리로 내가면서 다시 청년들이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 같아서는 옹주의 근황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구석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복순은 그를 경계하며 카운터에 앉았다. 청년들도 중년 남자를 의식해서인지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어쩌다 마마가 병원에 종종 의사가 왕진을 오곤 했지만 갇혀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국숫가락을 말아 올리던 청년이 젓가락을 놓았다. 지금 돌아가서는 안 돼.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풀 죽은 목소리로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얼굴에 자주 오린 표정이 서렸다. 그럴수록 뭔가를 해야지. 불가능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패배를 거듭할 뿐이야. 복순은 자신도 모르게 중년 남자 쪽으로 힐끔거렸다. 그들이 대화를 막고 싶은 충동이 솟았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다행히 중년 남자는 먹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보리차라도 드시면서 이야기하시지요. 복순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날이 추워지네요. 그때 요코가 가게로 들어섰다. 그녀가 아이의 옷을 단단히 여미며 몸을 떨었다. 청년들이 눈빛에 경계심이 서렸다. 바람이 많이 부는 모양입니다. 청년들이 요코를 훑으며 물었다. 네, 곧 아주 추워지겠지요. 요코의 몸에서도 차가운 바람 냄새가 났다.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그들은 말문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을 놓칠 수는 없었다. 마마의 행적을 알아야 한다. 복순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옷자락을 붙잡았다. 날이 추운데 조금 더 앉았다 가십시오. 자주 오시는 단골이니 제가 소바 한 그릇 더 대접하겠습니다. 복순의 말에 청년들이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요. 저 손님 계산 먼저 도와드리고 맛있게 말아드릴게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복순은 계산 들어가면서 청년들이 어깨를 지그시 눌렀다.
의아한 한눈길로 마주보던 청년들이 엉거주춤 다시 자리에 앉았다. 중년 남자가 나가자 복수는 얼른 과자 몇 개를 담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드시면서 이야기하시지요. 하지만 청년들은 다시 서둘러 일어섰다. 사키코상, 그동안 국수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요? 어디 가나요? 어디 가는 사람처럼 인사를 하네? 복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 물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선 가서도 그리울 것입니다. 조슬이라는 말을 듣자 눈물이 찔끔 나왔다. 그리운 땅. 청년은 인사를 마치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복순을 바라보았다. 복순은 시선을 피하면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도 조선 땅에 가보고 싶어요. 가슴설설한 그 말을 청년은 의례적인 인사로 알아듣는 듯 했다. 그들은 고개를 끄벅하고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갔다. 찬바람이 몰아닥쳤다. 복수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들을 붙잡아야 한다. 복수는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밖으로 달려나갔다. 둘은 저만치서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복순의 다리가 허방을 짚은 듯 후들거렸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앞서가는 청년을 불러세웠다. 덕혜옹주 마마가 어느 병원에 계신가요? 언제부터 병원에 계셨나요? 가두어뒀던 조선말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청년들이 놀란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봤다. 나 조선에서 옹주마마를 모시던 여자예요. 옹주마마 계신 병원 좀 알려주세요. 청년이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분명 옹주마마를 모시던 나인이요? 틀림없어. 네, 맞아요. 제가 그 나인이에요. 그 말을 들은 청년이 복순을 골목으로 밀어 넣었다. 우리는 구국 청년들이요. 옹주마마를 구하려는 사람들이요. 복수는 다급한 마음에 청년의 옷을 부여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옹주마마를 구하려고 한다고요? 정말이에요? 마마는 어디 계신가요? 하고 싶었던 말들이 두서없이 쏟아졌다. 청년 하나가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게 아니라 어디 조용한 데로 갑시다. 지옥으로 가자고 해도 갈 것이었다. 복수는 무작정 그들을 따라 나섰다. 마마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옹주마마는 마츠자와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계십니다. 불편한 지시를 말하고 있는 듯 그들이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정신병원이라고요? 왜 거기에? 그건 나중에 아시게 될 테고 우선 동지들을 만나보는 게 순서겠소. 다른 청년이 허둥대는 복순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암맘, 그래야지요. 마마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마마 대신 갇혀 있어도 좋아요. 복수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어딘지도 모를 길을 무작정 따라 나섰다. 마마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뻤다. 그들은 복순을 어느 한적한 동네의 허술한 판잣집으로 데려갔다. 거기엔 그와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이 서너 명 더 모여 있었다. 그들은 복순을 보자 입을 다물었다. 경계의 눈빛이 매서웠다. 옹주마마를 모시던 나인이라 하오. 청년은 누구에게랄 것 없이 복순을 소개했다. 의자 하나를 끌어 복순을 앉게 했다. 그들이 눈빛이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하고 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한 청년이 단호한 목소리로 꾸짖듯 외쳤다. 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이 낯익었다. 난 대한국의 신하로서 만약 조국이 독립이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지위와 재산을 잃더라도 만족할 것이다. 의진왕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종사의 죄인이 되고 2천만 생민이 죄인이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노력하여 광복하고 또 광복하라. 이거는 순종 황제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야 하겠습니까? 이대로 조직이 와야 되는 걸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러자 복신을 데려왔던 남자가 그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특별한 분도 오셨으니 이것은 필시 일이 좋은 쪽으로 진행되리란 뜻입니다. 그제야 불같은 목소리로 동료들을 독려하고 있던 사내가 모자를 벗으며 복순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 당신은... 복수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박무영이었다. 마마와 만날 때마다 늘 저만치 서 있던 사람. 희미한 달빛 아래서 혹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밤 같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나간 일은 중요하지 않았다. 다시 마마를 뵙는 것만 생각해야 했다. 그동안의 불충을 씻어야 했다.
마마를 구출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복수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복수는 자신을 쳐다보는 청년들의 눈빛을 의식하면서 의자를 바짝 끌어당겼다. 그때 문이 열리며 기수가 들어섰다. 이게 누구요? 기수가 복순을 보고 적잖게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복순이 기수를 향해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그는 복순을 곁눈질하며 입을 열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마취자와 병원에서 여자 청소부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복순이 불쑥 끼어들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청소부로 가겠어요. 그럴 수 있겠소? 박무영이 그늘진 얼굴로 복순을 바라봤다. 네네, 절 들여보내주세요. 그럼 일단 마마 곁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후일을 도모해 봅시다. 박무영은 애써 밝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계속되는 작전 실패로 침통해 있던 대원들에게 복순이 출연은 힘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복순은 그제야 자신이 할 일을 찾은 듯했다. 청소부를 구한다고 해서 왔어요. 여기 소개장도 있고요. 복순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다. 직원은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볼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름이 뭐요? 직원이 덤덤한 목소리로 물었다. 사키코입니다. 얼굴이 흉터는요? 무뚝뚝한 직원은 말투도 퉁명스러웠다. 옛날에 다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정부 노릇도 했어요. 까탈스럽게 생긴 직원이 유창한 복순이 일본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정신병동으로 가보시오. 거긴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청소부가 자주 바뀌거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수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했다. 초겨울 치고는 매서운 날씨였다. 두툼한 코트를 입었는데도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더 그러하리라. 정신병동이란 팻말을 보는 순간 심장이 벌떡거렸지만 애써 어깨를 펴고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갔다. 청소라면 궁에서부터 이골이 났다. 어려울 것은 없었다. 일을 시작한 날부터 복수는 덕혜를 부지런히 찾기 시작했다.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면서 다른 이들이 해야 할 병실 청소를 대신해주면서 병동을 뒤지고 다녔다. 병동의 간호사들은 부지런한 청소부가 들어왔다고 좋아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보또 맨 끝방에서 그리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철창이 쳐진 유리창 저 너머 고요한 정물처럼 앉아있는 이는 분명 덕혜였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숙적해지고 야인 얼굴, 복수는 떨리는 가슴을 누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아, 마마. 하마터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온몸에서 힘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들고 있던 양동이가 힘없이 떨어졌다. 바닥에 물이 헝벙해졌다. 사키코, 왜 그래요? 간호사들이 의아한 눈으로 복순을 바라봐왔다. 발을 헛디뎠어요. 미안합니다. 얼른 치울게요. 복순은 서둘러 물을 닦았다. 내친 김에 창턱의 먼지를 닦고 바닥을 닦으면서 덕혜를 바라보았다. 그런 소란이 일었음에도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여전히 창밖에 시선을 둔 채 주변의 일에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다. 당장이라도 다가가 얼싸안고 통곡을 하고 싶었지만 복수는 꾹 참았다. 그 곱돔 눈매와 도톰한 볼은 온데간데 없었다. 탐스럽던 머리카락은 어느새 힘없이 풀풀 날리고 세월의 먼지가 쌓인 듯 푸석했다. 덕혜의 시선은 언제나 발끝을 향해 있었고 두 귀는 열리는 법이 없었다. 청소부가 들어와도 관심이 없고 의사가 회진을 와도 무표정했다. 저 멀리 던져놓은 시선은 그녀의 처지처럼 공허했다. 덕혜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세월은 흘렀고 복수는 얼굴에 큰 흉터까지 입었다. 아니 못 보는 게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몰랐다. 정체가 발각되면 당장 이곳에서 쫓겨나리라. 이렇게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만도 행운이라.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도 닦아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싶지만 복수는 다시 한번 꾹 참았다. 덕혜를 잡고 난 후 복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직원들이 신임을 얻어내는 일이 가장 급했다. 그녀는 짜투리 시간에도 쉬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이를 자칭해서 도왔다. 버둥거리는 환자를 잡고 있기도 했다. 난동을 부리는 환자를 이송할 때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사키코상 정말 고마워요. 간호사들이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저 아주 힘이 세거든요. 복수는 일부러 팔을 걷어붙이고 알통을 만들어 보였다. 하지만 악을 쓰고 있는 이라 늘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말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정말 힘이 세요? 보셨잖아요. 환자 잡는 거.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 시중을 둘 수 있다면 언젠가 덕혜를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복수는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 복수는 가끔씩 옷고시를 숨기고 들어갔다가 덕혜의 손에 몰래 쥐어주고 나오기도 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유난히 애착을 보이던 덕혜. 그녀는 복순이 옷고시를 내밀면 주위를 살피다가 얼른 품속에 감추었다. 복수는 과자나 음료 같은 것을 만들어 간호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들은 복순이 솜씨에 감탄했다. 하지만 병원 일은 언제나 힘에 부쳤다. 퇴근할 때쯤엔 몸이 녹초가 되었다. 복수는 아예 병원 근처에 조그만 새방을 얻었다. 창문 밖으로 언제나 병원이 내다보였다. 집이 가까우니 병원 일도 더 오래 할 수 있었다. 이제 간호사들은 그녀를 전적으로 믿었다. 하지만 아직도 환자와 함께 산책 나가는 것은 금지였다. 복수는 자꾸만 초조해졌다. 박무영은 몹시 취해 있었다.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는 울분을 그는 술로 풀었다. 자신만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마음을 그렇게 풀었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무영은 복순을 다시 만난 순간부터 갈피를 잡지 못했다. 복순은 그에게 덕혜의 분신과 똑같았다. 옹주를 모시던 사람이기 때문일까? 그는 복순에게 옹주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부질없는 일인 걸 알면서도 마치 복순이 옹주의 증표인 것처럼 느껴졌다. 구출작전 실패 후 그가 속한 구국 청년단은 잠시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정체가 드러나 경찰의 검거작전이 진행되었던 때문이었다. 그는 동지들을 분산시켰다. 그 뒤 자신도 한동안 기수와 함께 참석했다. 그 와중에 뒤를 봐주던 최상만과의 끈도 끊어졌다. 기수가 알아낸 건 최상만인의 집이 풍비박산이 되었다는 것뿐이었다.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대주던 게 발각되었으리라. 무영과 기수는 납작하게 엎드린 채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속절없이 시간만 보냈다. 그러나 잠적해 있는 동안 일본은 패망했고 조국은 해방되었다. 동시에 무기력이 그를 덮쳤다. 기수는 젊었다. 여전히 혈기가 왕성했고 남국을 스스로 헤쳐나갈 방도를 찾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무영은 아니었다. 지쳤다. 그런 무영에게 기수가 따끔한 충고를 했다. 형님이 그러시는 거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아직 옹주마마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기수의 말이 옳았다. 모두에게서 잊혀진 사람. 무영은 그게 못내 가슴이 아팠다. 세상 사람 모두 그녀를 잊는다 해도 그에게는 그녀를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무영은 형을 떠올렸다.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형뿐이었다. 그동안 형에게 속내를 드러낸 적은 없었다. 무영은 늘 그늘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김을 하는 양지의 사람이었다. 그는 기자로 활동하면서 외국을 드나들었지만 박무영은 조선을 떠난 후로 오로지 한 가지 목표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무영이 이루고자 했던 일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것이 자괴감으로 자리매김할 때부터 그는 간간히 형을 떠올렸다. 펜을 쥔 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알 수 없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을 보도했을 때도 국제사회는 외면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박무영은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는 형이 머무는 호텔을 알아낸 후 날이 저물 때까지 맞은편 술집에서 잔을 기울였다. 다른 동지가 호텔 앞에 매복해 있다가 형이 나타나면 데려오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우라는 날이 어두워지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서서히 머리가 어찌러지므로 마침내 찬바람을 몰고 김울한이 나타났다. 장하나. 김우라는 박무영을 덥석 안았다. 이게 얼마만이냐? 어찌 그리 소식이 없었어? 오랜만이요. 형님 내가 좀 취했소. 박무영은 김울한이 손을 잡고 과장되게 흔들었다.
어디 가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꾸나. 어둠이 세상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하자 도시 불빛들이 일제히 몸을 밝혔다. 김을 아는 빛을 떼는 무용을 부축해 술집을 나왔다. 희끗한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올해는 눈이 일찍 오는 모양이오. 그 말에 김을하니 웃으며 대꾸했다. 이제 일본 사람이 다 된 듯하구나. 그 말에 무영이 발끈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자 김을하니 무영이 어깨를 두드리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만큼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다. 속뜻을 읽거라. 형, 나 부탁이 있어. 무영은 비틀거리는 걸음을 애써 가누며 김을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왔다. 우선 어디 가서 눈 좀 붙여야겠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거든. 김은환이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기사는 앉아서 펜만 굴면 되는 거 아니오? 그런데 왜 잠을 못 자오? 이런 무식한 놈을 봤나?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오. 나 같은 놈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는 일마다 실패인데 형은 펜대만 굴리면 다 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안다. 우선 잠 좀 자자. 내 꼴을 보니 너도 편하게 잔 것은 아닌 듯하다. 무용은 비틀거리는 걸음을 애써 가누었다. 정신이 자꾸만 아득해졌다. 이런 신곤놈을 봤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무용은 형을 따라간 어느 가정집 문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쑥 주저앉았다. 이런 측은해하는 김을하니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들었다. 형의 목소리를 들으며 박무영은 눈을 부릅떴다. 하지만 찍어 누르는 듯 감기는 것을 어찌해 볼 수 없었다. 몽롱한 어둠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부드러웠다. 드르륵 나무 문을 여는 소리, 어디선가 나직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 사르륵 실내화를 끄는 여자의 조용한 발소리. 마침내 박무영은 김을하니 손에 몸을 맡겼다. 편안했다. 따끈한 차를 주십시오. 깨끗한 이부자리도 부탁하고. 박무영은 김을하니 목소리를 들으며 그동안에 힘들게 견디었던 시간을 풀어놓았다. 박무영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형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일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조국도 황족의 귀환을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 없을 것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벌써 몇 번이나 실패를 했는지 옹주마마를 뵐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형을 찾아온 거요.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조선의 사내도 구구구의 청년도 그 어느 것도 아니요.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 나는 그분이 그림자도 될 수 없어. 무영아, 자책이 심하구나. 하지만 형은 할 수 있지 않소. 그렇다고 해줘. 나를 도와줘. 아니, 옹주마마를 구해줘. 형님, 제발 부탁하오. 옹주마마가 장덕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애써줘. 박무영의 목소리가 비장하게 떨렸다. 무영아, 내 마음은 익히 다 알고 있다. 봐라, 구름이 걷히고 있다. 아직은 앞이 안 보이지만 안개는 곧 걷힌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본에 있는 황족의 귀환은 이루어질 것이다. 기다려라.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오. 옹주마마의 신세가 입에 올리기도 황송할 지경이오. 정신병원에 계시는 게 얼마나 되오? 박무영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게다. 백방으로 줄을 대보마. 꼭 부탁하오. 알았다. 우리 함께 애써보자. 김을한의 격려는 진심이었다. 겨울바람이 몹시 불던 날 한 신사가 덕혜를 찾았다. 훤칠한 키에 눈빛이 형령했다. 그는 잔뜩 흥분한 얼굴로 면회를 신청했다. 이곳에 있는 조선의 옹주를 만나러 왔소. 그는 당당했다. 기자라고 했다. 옹주의 근황을 알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런 사람은 없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지고는 잘라만 했다. 그가 김을한의 아래 위를 재빨리 훑어보았다.
이곳에 계시다는 것 다 알고 왔소.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거침이 없었다. 그는 미동 없는 직원을 노려보더니 성큼성큼 정신병동으로 들어섰다. 직원이 허둥대며 그 뒤를 쫓았다. 복수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조선에서 마마를 보러 온 사람이 있다니, 조선이 여전히 마마를 기억하고 있다니. 이러면 안 됩니다. 나가시오. 경찰을 부르겠소. 뒤를 쫓아온 직원이 엄포를 놓는데도 또 그는 당당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마침 복도를 닫고 있었다. 앞서서 그분이 병실로 안내하시오. 물러설 것 같지 않은 기세에 눌렸는지 직원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앞장서서 걸었다. 그 신사는 병실로 들어서자마자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마마, 이 불충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는 덕혜를 붙잡고 펑펑 울었다. 울음소리가 너무도 슬펐다. 복수는 눈물을 참느라 이를 악물었다. 기자라 했다. 팬으로서 사람의 신금을 울리는 사람, 꼭 구국 청년이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옹주마마를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되었다. 복수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마다 지치지 않고 기적을 꿈꾸었다. 이제 그 기적이 눈앞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김을하는 한참을 울고 나서 옹주에 대한 예를 갖추어 큰 절을 올렸다. 그러나 덕혜는 그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조금은 두려운 표정으로 발을 만지작거리며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다. 가만가만 비볐다. 그 손을 볼에 갖다 대었다. 그는 그 모습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바라보고 있었다. 마마, 조금만 기다리옵소서. 제가 이 상황을 만국에 알리겠나이다. 김물한이 충직한 목소리가 창밖으로 울려 나올 만큼 우렁찬데 덕혜는 미동도 없다. 복수는 그를 믿고 싶었다. 그의 진정어린 눈빛과 중심 어린 오조를 믿고 싶었다. 조선이 마지막 옹주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는 극비에 가까웠다. 간호사들조차 아는 이가 많지 않았다. 그저 늙고 초라한 여인이 정신질환으로 격리되어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저 병실에 있는 여자 남편이 백작이라는 거 알고 있지? 어느 날 담당 간호사가 불쑥 말을 꺼냈다.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혼했대. 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전쟁 이후에 그렇게 됐다나 봐.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하기로 했대. 가끔 오기는 하나요? 요즘은 그마저도 발길이 끊겼어. 이혼한 마당에 뭐하러 찾아오겠어. 복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다케유키에 대한 반감이 무섭게 고개를 쳐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덕혜는 다케유키가 재혼을 결심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덕혜는 그 누구도 다가설 수 없는 섬이었다. 깃발을 흔들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무인도. 복수는 그 곁에 내내 있고 싶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떠나야 했다. 간호사들은 주야로 교대했지만 청소부들은 그렇지 않았다. 복수는 어떻게 하면 그 곁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했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병원 청소는 힘들고 고됐다. 저녁마다 끙끙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덕혜를 밖으로 데리고 갈 기회조차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간호사들은 그녀의 호의에 고마워하기는 했지만 산책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복수는 병실 바깥을 살폈다. 곧바로 숲이 이어져 있었다. 그 숲을 지나면 큰 도로가 나왔다. 도로 건너편에는 파출소가 있었다. 답답한 날들이 이어졌다. 그런 때에 그가 나타났다. 뚜벅뚜벅 구두발 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려 퍼졌다. 빗자루와 밀걸레를 들고 걸어가던 복수는 어쩐지 낯익은 소리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다 흠칫 놀라고 말았다. 다케유키 바로 그자였다. 그는 복순이 앞을 지나쳐 덕혜의 방 앞에서 멈춰 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다.
그러나 재혼을 앞둔 기쁨이나 덕혜를 떨쳐낸 후련함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애틋한 표정으로 문 앞에서 잠시 침묵했다. 복수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에 쓴 스카프를 조금 더 내려 썼다. 이윽고 다케유키가 방으로 들어갔다. 철문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복수는 바짝 다가가 안의 동정을 살폈다. 환기를 위해 열어둔 유리창으로 그의 침통한 모습이 보였다. 저 사람이 다케유키 백작이야. 조선 마지막 황녀의 남편. 그동안 친해진 간호사가 아는 척 하며 일러주었다. 알고 말고 저분은 본 세월이 얼만데.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며시 방문을 밀고 들어갔다. 몸은 좀 어떠? 다케유키가 잔뜩 잠긴 목소리로 묻고 있었다. 그러나 덕혜는 그가 와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혜는 오지 못했소. 메마른 목소리였다. 그가 말할 때마다 어디선가 마른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다. 복수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 이곳저곳을 청소했다. 정혜, 덕혜가 유독 정혜라는 말에 반응을 보였다. 표정에 아주 잠깐 실바람 같은 희망이 일렁였다. 많이 말라구려 나를 용서하오. 다케유키가 덕혜의 손을 잡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재혼을 결심했고 대학 교수가 됐고 귀뜸해준 건 담당 간호사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실제로 본 그의 얼굴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 가끔씩 옹주와 후원을 거닐며 속삭이듯 시를 읽기도 하던 남자였다. 당신에게 바치는 시요. 그는 아내를 위해 시를 썼다. 그의 시 속에 덕혜가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살아있는 그녀에겐 깃들 수 없었다. 한때 그는 깊고 다정한 눈으로 덕혜를 응시했었다. 덕혜도 그에게 옅은 미소를 보여주곤 했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은 서로에게 머무를 수 없었다. 여기를 나가고 싶어요. 덕혜가 조그맣게 웅얼거렸다. 그녀가 말을 하고 있었다. 복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상대가 다케유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보고 싶어요. 덕혜의 혼잣말은 웅얼웅얼 계속 이어졌다. 정혜와 다케유키가 여전히 저 가슴속에 살아있는 것일까? 이것 좀 치워주시겠소? 불현듯 다케유키가 입을 열었다. 그는 덕혜가 쥐고 있던 휴지를 내밀었다. 복수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그걸 받았다. 그때 왜 저를 보내셨나요? 그런 말이 마음속에서 아우성치도 꾸역꾸역 올라왔다. 하지만 복수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왔다. 아, 마마. 복수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복도에서 서성거렸다. 1시간쯤 머물던 다케유키는 올 때처럼 침통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무슨 말을 더 했으며 어떤 약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 걷는 그의 걸음걸이는 몹시 무거웠다. 다케유키는 덕혜를 보고 온 후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어수선하게 널려있는 원고가 그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시집을 내기로 작정하고 원고를 손질하는 중이지만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생각을 떨치듯 다케유키는 밀쳐둔 원고를 거칠게 잡아찢었다. 해양을 고쳐였다. 이미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남남이 된 지 오래였다. 그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그녀를 끝내 지켜낼 수 없다는 죄책감이 쇳덩이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다케유키는 냉정해지기로 했다. 끝내 지켜줄 수 없을 바에야. 다케유키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찢고 또 찢은 원고가 눈앞에 어지러웠다. 잘 가오. 해양의 원고를 찢어버림으로써 이제야 진정 덕혜와 이별하는 기분이 되었다. 어쩜 그녀는 신이 보낸 선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이 보낸 선물일지라도 지켜내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날 그는 많이 울었다. 덕혜의 초라한 몰골에 가슴이 서늘했다. 마사에를 찾는 그 천연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서도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은 아무런 계산도 목적도 저희도 없었다. 그런 그녀를 마사요와 갈라놓은 건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케유키는 괴로웠다. 겉으로는 양심적인 척, 인간적인 척 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지 못한 자신이 허무스러웠다. 처지를 앞세워 냉정한 태도를 취한 자신이 가증스러울 따름이었다. 시를 쓴 것은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시어들은 두서없이 떠올랐다. 사라지곤 했다. 마치 그녀와의 추억처럼 이혼을 결심하고 면회를 갔던 때가 떠올랐다. 덕혜는 그때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내가 왔소 하는 말에도 그녀는 움직임이 없었다. 단지 사탕을 움켜쥐고 있던 그녀의 조그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을 뿐이다. 다케유키는 얼른 그 손을 잡았다. 작은 새의 깃털처럼 부드러운 손은 저항하지 않았다. 미안하오. 다케유키가 하는 말은 늘 같았다. 그러나 그날 그 말은 전에 없이 간절했다. 그녀는 그런 다케유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손이 조금 따뜻해자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다케유키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다. 천연한 눈길을 피하며 작고 여린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작은 새 한 마리가 파르르 떨었다. 이제 우리 인연은 다 한 것 같소. 미안하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을 걸 알고 있어.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나는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참으로 많이 했구려. 덕혜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언젠가 우리가 늙으면 당신에게 토요타마 히메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했었지. 와타치미 신사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당신의 말을 거절한 것은 불안한 예감 때문이었소. 다케유키는 덕혜를 꼭 껴안았다. 덕혜는 그 품에서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조용했다. 코지키에 나오는 토요타마 히메는 혜신의 딸이라오. 아주 먼 옛날 호댐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지. 형의 낚시 바늘을 빌려 바다로 나간 호댐이는 오히려 낚시 바늘만 잃어버린 채 돌아왔지. 형은 불같이 화를 냈고 호댐이는 바닷가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소. 그때 신이 나타나 악어를 타고 바닷속 궁전으로 들어가서 문 옆의 나무에 올라가 기다리면 낚시 바늘을 찾을 수 있다 일러주었어. 그런데 호댐이는 그만 그곳에서 물길로 오는 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고 말았지. 그녀가 혜신의 딸 토요타마 히메라는 것도 모른 채 그녀에게 눈이 멀어 3년 동안 사랑을 나눠둔 호호데미는 어느 날 문득 잃어버린 낚시 바늘을 떠올리게 되었어. 그는 혜신이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잠깐 오게 되었지. 그때 그의 아이를 가진 토요타마 히메도 출산을 위해 해변으로 갔어.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지. 절대로 자신이 아이 낳는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만 너무도 궁금했던 호호데미는 그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 그를 닮은 남자아이를 낳은 토요타마 히메는 분노하여 갓난아이만 두고 해궁으로 돌아가 버린다오. 그들이 사랑이 끝난 것이지. 그날 당신이 내게 토요타마 히메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까닭 모를 두려움을 느꼈어. 그것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은 내게 혜신의 딸과 같았소. 내가 감히 금접할 수 없는 고귀한 신성한 여인. 당신이 나의 토요타마 히메였소. 운명의 바퀴에 짓눌려 당신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지만 그때 나의 마음은 진심이었어. 다케유키는 덕혜를 힘껏 껴안으며 애써 울음을 삼켰다. 그녀 앞에서 감히 울 수는 없었다. 그때 덕혜가 몸을 빼내면서 다케유키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갑갑하고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픈 욕망조차 없었다.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구려.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그려 다케유키는 절망했다. 그는 고통을 참듯 다시 덕혜를 힘주어 껴안았다. 이젠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이제 마지막 맹세를 할까 하오.
우리 이야기는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함구하겠소. 어떤 경우라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이오. 아픈 상처를 스스로 건드리는 짐승이 어디 있으랴. 다케유키는 그의 허리께에서 꼼지락거리는 덕혜의 손을 꼭 잡았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재촉하는 소리가 아니었어도 다케유키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를 풀어주며 다케유키는 마지막으로 덕혜의 얼굴을 감쌌다. 그 깊은 눈을 한동안 응시했다. 그 속에 여전히 그는 없었다. 그녀의 손을 놓고 나올 때 등 뒤에서 들리는 한마디가 그대로 그의 가슴에 박혔다. 정혜야. 그는 그 목소리를 영원히 잊지 못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박무영의 강직한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다. 기수는 입을 꾹 다문 채 주변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박무영은 좀 더 기다리며 기회를 보자는 구국 단원들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동지들이 서둘지 않겠다면 나는 혼자서라도 옹주마마를 구출할 것이오. 늘 차분하고 냉정하던 박무영이 요즘 부쩍 날카로워졌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행동을 개시하자며 동료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대원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모두들 의욕을 상실하고 지쳐 있었다. 박무영은 그런 분위기에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화를 냈다. 결국 제 기분을 못 이기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누군가가 빈정거렸다. 박대원이 왜 저러나? 혹시 옹주마마를 연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허허. 기수는 곧바로 박무영을 따라 나섰다. 저만치 앞서 뛰는 박무영을 보며 기수도 뛰었다. 오늘은 반드시 내막을 알아보리라. 기수는 천천히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박무영이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맞은편 의자에 앉은 기수를 보고서도 그는 술 마시는 일에만 몰두했다.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듯 술을 부어댔다. 기수는 말없이 박무영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갈등을 해소하듯 술을 마시던 박무영이 불쑥 술잔을 기수에게 내밀었다. 자네가 나와 함께하지 않겠는가? 박무영이 기수를 향해 말을 던졌다. 그리하지요. 그동안 쭉 제 친형님처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박무영의 얼굴에 잠깐 화색이 돌았다. 그런데 형님은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린가? 형님이 하자면 무슨 일이든 목숨을 바쳐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형님의 사연을 알아야겠어요. 그 소리에 박무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끝내 말씀을 안 하시면 저도 형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죽어도 무엇을 위해 죽는지는 알고 죽어야지요. 박무영의 표정이 곤욕스러워졌다. 한참을 고민하던 박무영이 기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모든 걸 이야기하지. 듣고 있겠습니다. 기수도 박무영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박무영이 아닐세. 김장한일세. 예? 내가 그 김장한일세. 고종의 시종이었던 김항진의 조카이자 그의 양아들 옹주마마의 내정된 약혼자였네. 기수의 표정이 더없이 복잡해졌다.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호기심 때문에 형님이 아픈 곳을 건드리고 말았군요. 아픈 곳이지. 오래전 우리가 옹주마마를 구출하려다 실패했을 때 기억하나? 그때 자네가 했던 말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네.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곧 옹주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자네는 나와 옹주의 관계를 몰랐지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었네. 사실 나는 줄곧 혼란스러웠네. 옹주를 구하지 못했는데 독립이 무슨 소용이냐. 나라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심정이었네. 자네는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일깨워 주었네. 말은 못했지만 지금도 그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지. 결국 독립을 일궈냈음에도 불구하고 옹주마마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혼자서라도 그 일을 성사시키겠네. 형이 백방으로 마마의 처지를 알리고 있으니 일단 마마를 병원에서만 모시고 나오면 그 후의 일은 수월해질 걸세.
조선으로 가는 방편과 그곳에서의 거처 등은 형이 준비 중이네. 무영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기수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영의 일에 목숨을 걸고 동참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럼 우선 복순 씨하고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마 근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맙네. 내 뜻을 따르겠다는 동지도 몇 명 있다네. 어쩜 소수 인원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지. 네. 옹주마마가 이혼까지 당하셨네. 이 어지러운 상황에 그런 일까지 당하셨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실까. 영친왕 전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형편이라 들었네. 조선의 황족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네. 마땅히 설 자리가 없어. 조국이 독립되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람들을 조국으로 데리고 돌아가야 하네. 낯선 땅에서 핍박받으며 견뎠던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해. 그들이 이 땅에서 흘렸던 피눈물까지 모두 거두어야 해. 그걸 이루어내지 못하면 독립도 아무런 의미가 없네. 우리 동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념이 무엇인가? 자랑스럽고 떳떳한 내 나라를 세워 우리 민족을 모두 데리고 돌아가는 것 아니었나? 옹주마마는 그 시작에 불과하네. 박무영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덕혜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호적상으로 양덕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 남자와 결혼해서 일본 국적을 얻은 탓에 이혼한 후에도 제1한국인의 신분으로 복원될 수 없었다. 소우덕혜도 이덕혜도 아닌 양덕혜, 얼마나 쓸쓸한 존재인가. 영친왕 부부도 왕족으로서의 권한이 없어지고 제1한국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마당에 옹주의 성씨가 바뀌는 것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다. 이혼한 후 덕혜가 쓰던 대부분의 물품도 영친왕에게 전해졌으나 그도 덕혜의 물품을 보관하기 어려워서 이곳저곳에 기증하거나 나누어 보관했다고 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버려지기도 했을 것이다. 그녀가 세상으로 버려지듯이. 박무영은 가슴을 치며 한숨을 쏟았다. 그때 기수가 불쑥 말했다. 다케유키가 재혼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네. 그나마 마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뱉는 일이 없다 하니 다행이네. 오랜만에 복순을 찾아온 요코는 가방에서 시집 한 권을 꺼내 내밀었다. 해양이라는 제목의 시집이었다. 겉표지에는 소다케유키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이 사람 맞지요? 조선 황녀의 남편이었다는 사람. 나는 다 보았으니 복순상이 봐요. 고마워요, 요코. 칠판에도 열었다는데 그 딸이 와서 축하를 했다나 봐요. 그런데 왜 그녀는 한 번도 엄마를 찾지 않는 거죠? 글쎄요. 복수는 그쯤에서 얼버무리며 입을 닫았다. 예전에 모르는 척 담당 간호사에게 넌지시 건넸던 질문이 생각났다. 저분한테 찾아오는 자식은 없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참 이상해요. 다케유키 외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자식이나 친척은 없나 봐요. 아, 그렇군요. 혹시 주변에서 뭐 들은 거라도 있나요? 그녀가 오히려 복순에게 되물었다. 복순은 저녁 시간에 시집을 읽었다. 덕혜에게는 보여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시집 해양에는 환희라는 시가 실려 있었다. 한가한 날의 그리움이라는 뜻이었다. 바람 불지 않는 개수나무 가지에 파도 치지 않는 선창의 바깥, 구름은 바닷속을 파고들고 물살도 급히 흘러가는데 사랑스러운 아내여 울려오. 수많은 새들이 날갯짓을 하는구려. 사랑스러운 아내여 떠나지 말아줘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리. 그 사랑스러운 아내는 다름 아닌 덕혜일 터였다. 시집 속에는 아내를 향한 사랑이 절절한데 정작 현실이 그는 아내를 떠났다. 건너들은 얘기로는 다케유키와 덕혜가 이혼하던 해 정혜도 스즈키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한다.
다케유키 재혼을 앞두고 서둘러 한 티가 났다. 물론 덕혜는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1년 후 정혜가 일본의 험준한 산 고마카타케 산에서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쓴 후 종족을 감췄다는 것 또한 알지 못했다. 정혜에 대한 이야기는 몇 날 며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정혜는 덕혜가 병원에 입원한 후로 안정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다케유키는 서둘러 딸의 배우자를 수소문했고 결국 어렵사리 사윗감을 하나 찾아낼 수 있었는데 지극히 평범한 사내였다. 그래서 가능했는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다케유키 가문이 후광을 얻고 행세해 보려는 사내가 아니었다면 누가 쉽게 조선인의 피를 물려받은 정혜와 결혼할 생각을 하겠는가. 다케유키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정혜는 정혼한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울었다고 했다. 결혼한 뒤로 또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결혼한 뒤 부쩍 어머니를 찾았다고 했다. 유서를 남기고 자취를 감춘 것은 어쩌면 정해진 순서이었을지도 모른다. 국적 없는 영혼이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복수는 덕혜마저 그리 될까봐 두려웠다. 정혜의 행방불명을 알게 되면 상태가 더욱 나빠질까봐 그녀는 그 사실을 숨겼다. 그 즈음 덕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조선의 황녀도 다케유키 아내로서도 정혜의 어머니로서도 그녀는 그 무엇으로도 남지 못했다. 하지만 복수는 그 끈을 놓지 않았다. 덕혜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썼다. 과거를 일깨우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 조용히 하여라. 아주 가끔씩 덕혜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때마다 복수는 기뻤고 슬펐고 고통스러웠다. 불쑥 종이 비행기를 접어 보여주기도 했다. 과자 봉지로 만든 아주 작은 종이 비행기였다. 덕혜는 그것을 창문을 향해 날렸다. 종이 비행기가 창틀에 부딪혀 힘없이 떨어졌다. 아 마마. 복수는 덕혜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혹 나를 알아보시지나 않을까. 그러나 종이 비행기를 날릴 때 잠깐 화색이 돌던 얼굴은 곧바로 무표정하게 변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곧잘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곤 했다. 그때마다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사키코상이 온 후로 도쿠의 에히메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느 날 간호사가 창문 너머로 아는 척했다. 복수는 얼른 그 간호사 뒤를 따르며 심중에 있는 말을 꺼냈다. 저분 잠시 바깥 구경을 시켜드리면 안 될까요? 그날따라 상태가 좋은 덕혜를 보면서 간호사는 잠시 고민했다. 그러더니 곧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묵인해 주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복수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서둘러 병실로 나왔다. 아, 아니 오늘은 바깥 구경을 시켜드릴 수 있게 됐어요. 복수는 목젖까지 차오르는 마마라는 말을 삼킨 채 덕혜를 휠체어에 태워 밖으로 나갔다. 그동안 간호사들에게 쏟은 정성이 이즈에야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감시 눈길도 많이 느슨해졌다. 비가 스치고 지나간 뒤라 모든 거리가 깨끗했다. 덕혜는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에 만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복수는 휠체어를 끌고 연못이 있는 곳까지 갔다.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커다란 물고기들이 천천히 유영하고 있었다. 복수는 산책을 핑계 삼아 길 건너의 풍경까지 덕혜에게 보여주었다. 이번엔 틀림없이 마마를 구출할 것입니다. 복수는 덕혜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그러자 덕혜가 천천히 대답했다. 다 알고 있어. 복수는 덕혜의 손을 꼭 쥐었다. 마마 다 알고 계십니까? 진정 다 알고 계십니까? 흥분한 복순이 덕혜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자 그녀가 인상을 찌푸리며 두 손으로 밀어냈다. 그러곤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고개를 들어 또다시 허공을 쫓았다. 하지만 복수는 행복했다. 암요, 마마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복순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계신 겁니다. 비가 올 것 같아. 덕혜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 비가 올 것 같아요. 마마를 쫓아 빗속을 뛰다가 하천으로 굴러떨어진 일이 생각나네요.
그땐 정말 마마를 잃어버리는 줄 알고 겁이 났었습니다. 덕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암요, 마마. 마마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진정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마마. 그렇지요, 마마. 내일부턴 큰 비가 내린답니다. 장마가 온대요. 비가 온다. 복순이 말에 덕혜가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이튿날부터 비가 정말 오기 시작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며칠간 정신없이 퍼부었다. 잠시 햇살이 보이는가 싶다가도 금방 다시 어둑해졌다. 장마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정신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파출소는 빈지처럼 고요했다. 빗속에서 모든 사물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기다리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전 기수는 비장한 얼굴로 복순을 찾았다. 결의에 찬 눈빛이었다. 복순 씨도 꼭 같이 가야 하오. 기수의 말에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요. 마마를 제가 모셔야지요. 가다가 죽더라도 마마를 지켜야지요. 방에 공작이 있을지도 모르니 옹주마와 마마와 똑같은 옷을 입고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염려 마세요. 장마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 했다. 거리에 빗물이 넘쳤다. 사람들은 자취를 감췄다. 도시 전체가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다. 사흘 후 자정이요. 기수가 복순의 집을 빠져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하게 되뇌었다. 탕! 복순이 쓰러졌다. 그녀는 빗물이 내가 되어 흐르는 길바닥에 쓰러진 채 발을 뻗어 손사래를 쳤다. 무용과 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순은 중얼거렸다. 마마, 부디 몸성이.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 날이 영화처럼 펼쳐졌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난 아버지가 보였다. 아버지 대신 가장 역할을 맡아 했던 어머니가 지라고 햇수룩한 얼굴도 떠올랐다. 아버지를 찾아 경성 시내를 헤매는 어린 시절도, 일본 순사 앞에 당당하게 섰던 옹주의 어릴 적 모습도 방금 본 것처럼 생생했다. 옹주 덕분에 목수를 보존했던 일, 궁에서 지냈던 시간들, 어머니와 해외했던 순간, 옹주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올 때 보았던 현해탄의 검푸른 파도. 그녀는 돌아가지 못해도 안쓰럽지 않았다. 다만 옹주를 끝까지 모시지 못한 게 안쓰러울 따름이다. 몸성이 돌아가셔서 꿈에도 그리던 낙선제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소서. 복순은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가 덕혜에게 들렸던 걸까. 덕혜는 한사코 사내들이 손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 느낌에 복순 쪽으로 돌아가려 했다. 기수와 무용은 그런 덕혜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차는 빗속을 헤집고 달렸다. 뒤따르는 차가 없었다. 마마, 이제는 장덕궁에 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박무영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 복순이가 덕혜는 제정신을 차린 것처럼 말을 이었다. 복순도 알아보고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덕혜 이 말에 박무영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기수가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복순 씨는 다시 가서 무사히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꼭 마마 곁으로 돌려보내겠나이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무영이 깊이 눌러쓴 모자를 처음으로 벗었다. 덕혜의 눈을 마주보며 마지막 인사처럼 엎드렸다. 마마, 부디 관건하소서. 무영은 덕혜가 무슨 말이든 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덕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기억에서 잊힌 건 옹주만이 아니었다. 그도 그녀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무영은 서글프지 않았다. 그처럼 옛 여인들을 의식에서 몰아내지 않았다면 옹주는 여태 살아있지 못했으리라. 옹주가 갈구하는 것은 침묵 속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이었다. 소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밝히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다 종래는 자신이 무엇을 갈구했는지조차 잊어야 하는 것들이었다. 그래야만 하는 것들이었다. 무용 자신도 그렇지 않았던가.
옹주를 잊을 수 있을 때만 옹주를 위한 완벽한 탈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사랑한다면 잊어야 한다. 그러나 잊는다 해도 온전히 잊히지는 않는 법이다. 가슴속에 살아있으면 언제나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 무용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 덕혜가 뒤돌아보는 걸 발견했다. 비로소 그를 기억해낸 것일까. 힘없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아프게 다가왔다. 무용은 고개를 숙이는 곳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김장한, 꽃 같은 소년이었던 그대여, 어쩌다 이제야 다시 만나게 된 것일까. 덕혜의 눈빛이 그렇게 묻는 듯했다. 그 눈빛을 읽고도 무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을 기억해낸 것만으로 기뻐했다. 마마, 가슴속에 갈무리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십시오. 이제 그러셔도 됩니다. 한미친 세월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 그 실로 아름답고 고운 의복을 지으소서. 마마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줄 의복을 지으시고도 남는 게 있다면 그때 저를 위한 수수한 저고리 한 벌만 지어주소서.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무용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덕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용의 눈에서 수십 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덕혜의 눈빛이 그렇게 애틋하는 듯했다. 얘기하는 듯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변치 않고 여태 지켜왔습니다. 이 김장한을 잊지 말아주소서. 마마. 결코 입 밖으로는 내뱉을 수 없는 말이었다. 가슴속에서만 비밀로 간직한 말이었다. 잊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내 나라 조선을, 그리고 그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날 아바마마의 시종무관을 따라가던 소년, 어쩌면 내 제아비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나도 그대를 사랑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용은 그렇게 말한 덕혜의 목소리를 들은 듯 싶었다. 혼자만의 상상이라도 참 행복했다. 항공합니다. 마마. 세월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덕혜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 무용의 귓가에 덕혜의 소리 없는 작별 인사가 언제까지고 맴돌았다. 무용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얼굴로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비행기 뒤를 하염없이 쫓았다. 덕혜를 실은 비행기가 도착한 곳은 꿈에도 그리던 조선이었다. 조선의 바람, 조선의 꽃들, 조선의 초목, 마마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덕혜가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자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여인이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유모 변복통이었다. 덕혜는 숨을 들이켰다. 조선의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마마, 이제 조선에 오셨나이다.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시옵소서. 유모가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덕혜를 부축했다. 그러자 젊은 상공들이 고개를 숙인 채 그 뒤를 따랐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 마마, 어찌 이리 쇠약해지셨나이까. 유모가 한탄을 쏟으며 젊은 상공을 불렀다. 어서 마마를 편히 메시어라. 상공이 얼른 덕혜를 업었다. 여기는 조선 땅이다. 나는 조선의 마지막 공주다. 나는 드디어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꿈은 아닌가. 그녀는 기적처럼 조선을 알아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돌아왔는지. 참으로 무심하게 꽃이 피고 잎이 짙어졌다가 낙엽이 지고 눈이 내렸다. 세월은 그렇게 되풀이됐다. 덕혜는 자라지 않는 아이처럼 여전히 자신이 세계에 갇혀 지냈지만 불행해 보이지는 않았다. 의식이 또렷한 날에는 글씨도 썼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유모는 그것을 보며 옹주의 마음을 읽었다.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한 그리운 것들에 대한 열망을. 그날 옹주는 문득 잊고 있었던 일이 생각난 듯 이렇게 말했다. 학교를 세워야겠어. 예, 그리해야지요, 마마. 덕혜의 빛나는 눈을 들여다보고 있던 유모가 한참 만에 대답했다. 어디다 학교를 세우지? 유모는 열망에 들뜬 덕혜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그래 바쁠 것 없어. 하지만 학교는 꼭 세워야 해. 유모가 안쓰러운 눈길로 덕혜를 바라봤다. 마마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면 피곤하십니다. 이제 그만 쉬셔야지요. 한숨 주무시고 나서 다시 생각하시지요. 유모는 덕혜를 이끌어 침실로 안내했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낮에 다녀갔던 전이 이 말이 자꾸만 생각났다. 유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안에 단정하게 놓인 비단 이부자리. 덕혜는 순한 아이처럼 방으로 들어섰다. 따뜻하고 평안한 자리. 덕혜는 코를 끙끙거리며 옛날을 떠올렸다. 어머니, 아바마마, 순종 황제, 영친 왕과 영비 얼굴이 차례로 스쳤다. 영원히 어울릴 수 없었던 남자 다케유키, 정혜 그리고 자신에게 온 삶을 바쳤던 박무영. 불쑥 덕혜가 물었다. 유모, 내 아버지는 어찌 되셨느냐? 돌아가셨나이다. 유모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덕혜가 슬픈 얼굴로 또 다시 물었다. 어머니는 어찌 되셨느냐? 돌아가셨나이다. 마마, 그린 이들은 모두 사라졌나이다. 대답하는 목소리에 물기가 묻어났다. 모든 일이 봄날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모든 것은 사라짐으로써 더덥나니. 덕혜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소동파의 문장을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목소리에서 서서히 힘이 빠지고 있었다. 마마, 편히 주무시옵소서. 유모가 자장가를 부르듯 읊조렸다. 덕혜의 두 눈이 힘없이 감겼다. 마지막 안감 힘을 다해서 그녀가 중얼거렸다. 공주의 덕을 아느냐? 온순하고 공경하고 너그러워 편협함이 없으며 미움을 스스로 품어 더럽거나 좁아지지 않을 것이며 본 것은 본대로 두어두고 들은 것은 들은 것에 놓아두며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며 늘 주의를 조화시켜 착함을 이룰지니라. 유모는 옹주의 마지막 음성을 귀에 담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조선의 옹주로서 부족함이 있었더냐? 아니옵니다. 옹주의 위엄을 잃은 적이 있었더냐? 그렇지 않았나이다 마마. 유모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나의 마지막 소망은 오로지 자유였을 뿐이었느니라. 덕혜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 숨이 천천히 잦아들었다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꽃길이 꿈길이 꽃길이다. 눈이 부시도록 푸른 날이었다. 덕혜의 입가에 생애 처음으로 평안한 미소가 고였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왕녀로 살지 못했던 여인,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였지만 모두가 외면했던 그 여인은 그날 영원한 자유를 향해 먼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를 소설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저도 이 덕혜옹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겪었던 고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뼈저리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소설로 덕혜옹주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해준 권영비 작가님에게 고맙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덕혜옹주가 누구냐고 물었다는 게 참 어이없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동안 혹여 이거를 전체 다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없이 고맙고요. 처음 저도 이렇게 소설을 영상으로 남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너무너무 많이 99%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발음도 그렇고 중간중간 혀도 꼬이고 했지만 어쨌건 저는 첫 작품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권영비 작가님에게 이것을 허락도 받지 않고 읽어서 미안하고요. 그렇지만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릇 당신도 수고했어요.